대한민국의 연간 사적 간병비는 이미 10조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가도, 그 어떤 공적 제도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10조는 고스란히 평범한 가족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부모가 쓰러졌다는 사실 하나로 40대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중산층 가정은 수년치 저축을 탕진하고 형제자매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조용히 뉴스 한 줄 없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옆에서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 없음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부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뇌졸중이든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든 치매 진단이든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같아집니다. 혼자 거동이 어렵고 누군가 24시간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병원 측에서 말을 꺼냅니다. 간병인을 구하셔야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숫자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들까?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2025년 기준 24시간 상주형 간병인의 월 평균 비용은 280만 원에서 33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중증 환자이거나 야간 처치가 잦은 경우 하루 간병비가 2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4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입원비, 약제비, 기저귀와 위생용품,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더해지면 첫 달 실제 지출은 500만 원을 쉽게 넘어섭니다. 그런데 아직 첫 달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좋아지겠지, 몇 달이면 되겠지 하고요. 통장에서 처음으로 큰 돈을 이체하면서도 그게 앞으로 수년간 매달 반복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직 온몸으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인 줄 모르고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 실감은 나중에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간병인 비용으로만 약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이미 반차와 연차를 모조리 소진했고 병원을 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야근을 이어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직장 상사와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원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이 무렵 가족 사이에서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누가 직접 병원에 나갈 것인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말로는 의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저울질하는 시간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장남은 가까우니 자주 병원을 가야 하고 지방에 사는 차녀는 자주 올 수 없으니 비용을 조금 더 내겠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합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그 합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병원에 나가는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까지 감당한다고 느끼고 돈을 내는 쪽은 어차피 자기 생활도 빠듯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흘러나오면서 가족 단톡방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매우 예민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감사함이나 애정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사이좋던 형제가 부모님 간병을 계기로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계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각자의 방어 본능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를 잃는 것보다 형제를 잃는 게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반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퇴근을 유지하면서 간병까지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가족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유연해 보이는 사람에게 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통계적으로도 기혼 여성이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성원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무급 휴직을 선택합니다. 가족을 위한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결단의 무게는 한참 뒤에야 드러납니다. 40대에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병이 끝난 뒤에도 공백의 시간은 이력서에 그대로 남아있고 재취업 시장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 사람이 잃는 건 지금 당장의 월급만이 아닙니다. 승진의 기회, 퇴직연금 적립, 사회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까지 한꺼번에 멈추게 됩니다. 부모를 돌보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가 위험해지는 역설이 조용히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중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고 두 개의 화살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날아드는 구조입니다. 어떤 재정도 이 구조 앞에서는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간병비 누적액은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10년 넘게 모은 적금이 1년 만에 사라지는 가정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가족들이 처음으로 대출을 알아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추가 한도, 보험 약관대출. 어디서든 돈을 당겨 쓰려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가 또 하나의 고정지출로 가계부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구조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1,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양해야 할 40에서 50대의 인구는 약 1,660만 명 수준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거의 1대1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국가가 충분히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40에서 50대의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통계는 이미 당신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 구조가 앞으로 더 나빠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중장년 인구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이 이 문제 앞에 설 겁니다. 2년째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간병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이미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야간에도 배변 처리나 자세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밤잠을 자는 날이 드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부모는 더 힘드니까 내가 이 정도 감당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죄책감은 무뎌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채워집니다. 분노입니다. 부모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상황 전체에 대한 분노. 나는 왜 이래야 하는지, 나만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물음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안에서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밖으로 나오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됩니다. 안으로 향하면 우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가족 간병인의 상당수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 식욕 이상, 집중력 저하를 동반하는 수준의 심리적 소진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케어기버 번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련되어서 실제 무게가 잘 안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천천히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진이 깊어지면 가족 내 관계가 흔들립니다. 말을 잃고 대화가 줄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간병이 시작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는 말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간병이라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량의 대부분을 간병에 쏟아붓고 나면 가족에게 돌아갈 여유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어느 날 갑자기 눈치채는 순간 이미 멀어질 만큼 멀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병인 본인의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 보호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며
기대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간병은 미덕이기 전에 노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도 무한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3년을 간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평범한 가정 하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둘이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간병이 시작됩니다. 3년간 간병인 비용만 약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가 지출됩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귀와 의료용품 비용을 더하면 실제 총 지출은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출이자는 그대로이고 아이 둘의 교육비도 마음대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날 때쯤 적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2년째는 마이너스 통장이 열립니다. 3년째에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화가 있을 때는 대부분 돈 이야기뿐이고 그 대화가 곧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정은 파탄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3년 전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간병이 끝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그 3년이 가져간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을 그만둔 아내의 미래 비용입니다. 40대 중반에 경력이 끊긴 여성이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20년 더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이 만들어냈을 노후연금과 자산이 모두 멈추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직접 지출한 간병비보다 이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은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버는 문제이기도 하고 쌓을 수 있었던 미래를 못 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손실은 청구서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잃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의 무게를 가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40대에서 50대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위로도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일, 조금씩 키워왔던 꿈, 무언가를 해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 그 모든 것이 간병 앞에서 조용히 뒤로 밀립니다. 이 문제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건 간병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암이나 외상수술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입원 후 몇 달, 길어야 1년 안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만성 욕창, 이런 노인성 만성 질환들은 다릅니다.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10년을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간병을 시작하는 가족들은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 채로 뛰어드는 겁니다. 마치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발목까지 잠길 때는 견딜만 합니다. 허리까지 차오를 때도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수영 실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짐을 혼자 지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형편상 부담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비용도, 노동도, 감정도 홀로 지탱합니다.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전해주는 비극들이 조용히 보여줍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7년치 간병살인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60대 이상이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노인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간병하다 벌어진 사건만 보면
가해자의 95%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너무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사건은 극단적이지만 그 앞 단계인 간병 우울, 간병 이직, 간병 파산의 단계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에서 아무런 뉴스도 없이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이 나라에서 간병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개인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가 연 10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10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 것도 국고에서 지원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가족들의 사비입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027년 전국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수년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의 가정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도 현재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증이나 중등도 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재원은 결국 건강보험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제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나왔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안 청구서는 오늘도 가정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간병이 시작되면 가족이 무너진다고 하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들은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 달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3년이면 1억을 훌쩍 넘는 비용이 국가의 충분한 보호 없이 개별 가정에 전가되는 이 구조는 개인의 의지나 가족 간의 사랑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무게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내고 집이 낡으면 고치는데 돈을 씁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쓰러지면 아무런 사회적 보호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가정이 멀쩡하게 유지된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 놓인 대부분의 가정이 자신들의 고통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간병에 지친 것도, 가족이 멀어지는 것도 모두 자신들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책하다가 끝내 탈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일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통해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 신청에는 시간이 걸리고 쓰러진 이후에 급하게 신청하면 그 공백을 고스란히 사비로 감당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보험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간병인 지원 특약이 있는 보험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준비 자체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와 미리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이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요. 이 대화는 불편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돌아가실 이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시작하는 대화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이 소진된 상태에서 피로와 슬픔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불편한 대화를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비 없이 당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병보험이 무엇인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형제자매와
어떤 이야기를 미리 나눠야 하는지. 이런 대화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해야 하는 대화이지 응급실 복도에서 다급하게 시작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지금이 그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라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계가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준비의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부모님 간병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한창 힘드신 40대, 50대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공감됐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